심치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졸면 되겠냐. 다시 정리를 해보자. 756조의 내용은 뭐냐면 배상 자력이 있는 차로 그릴까? 차로 그리면 이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제3자를 치었다고 하지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756조에 의해서 너 인마 졸았다. 그래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이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에 타고 있었던 또는 뒤에 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차를 갖다가 운행을 명령한 차주가 있는데 그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 둘 간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무집행 관련성. 이자가 이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지금 운행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18세기 후반에 가서 그 열게 된 이론적 근거는 처음에는 얘를 두고 사용하면서 네가 이익을 얻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왜 얘가 이익을 못 얻었다든지 뭐 그렇다 그런다면 부정되게 되니까. 그러나 위험은 있잖아. 네가 이걸로 이익을 받거나 바꾼 건 중요하지 않고 네가 위험한 일을 얘한테 시켰다고 한다면 너는 그 위험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이 있었으면 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로 가는데 어쨌든 길을 열게 되는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중요하다. 한데 이 사무집행 관련성은 우리가 내심의 의사를 갖다가 고려해서 본다 그런다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죠. 해서 이 법을 서구사에서 만들면서 운영할 때 많은 학자와 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해 줬냐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주관적인 그러한 그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 이 차를 누구 거냐? 얘 차잖아, 얘 차. 그렇다면 이 차 얘한테 운행을 네가 시켰다고 한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외형상으로 볼 때 너를 위해서 얘가 가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얘가 차를 안 타고 미국에 가 있었더라고 치더라도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보는 사람들은 저거 김 사장 차 가네. 이 기사가 지금 김 사장 차 끌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인식한다고 한다면 심부름 가나보다라고 하는 것이지 얘가 얘의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차를 운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냐. 아까 경리부장이 은행에 가서 뭐 돈을 꾼다라고 할 때 경리부장이 회사 마크를 갖고 있는 회사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대출 계약을 한다 그럴 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경리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대출하는 게 아니라 회사 명의로 지금 대출을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회사가 시켜가지고 했나 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외형상 보아가지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의도가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야, 얘가 이랬던 거야,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운영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우리나라는 18세기가 아니라 언제 받아들인 거예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되면서 일본 놈들이 강제해가지고 뭐 그냥 한꺼번에 이걸 다 받아들인 거지. 그렇지만 서구 사회는 이렇게 시간적 격차를 두고서 이 법률 조항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서구 사회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가지고 좌절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고통들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750조의 그런 구도는 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가 사무를 정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들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피용인이 사용자의 일처럼 보이는 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얘가 진다면 근데 먼저 이거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민법 750조에 아까 저 4가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돈이 없어서 좌절된다면 이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항상 뭘 따진다? 외형상 보아가지고 그것이 그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혀 안 보인다고 그런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그렇다면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얘한테 손해배상 자기의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사용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용자의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 책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이 책임은
자기 책임을 지는 거냐 아니면 얘 책임을 대신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저 사용자 책임은 그 본질이 알맹이가 남의 책임을 대신 지는 대위 책임이냐 아니면 자기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자기 책임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학설 대립이 학자들 간에 있어요. 대위란 뭐예요? 우리는 그 대위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계약법 공부하셨으면 이미 많이 공부했겠지만 보험자 대위도 공부했을 것이고 이 앞에 주어가 있지. 보험자가 대위하는 거면 보험자 대위. 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자가 대위하는 거면 손해배상자 대위. 남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나서 대위하는 거면 변제자 대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위가 있죠. 이 대위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법률적 지위가 아닌 타인의 법 대위의 이 의미는 타인의 법적 지위에 대신 들어가서 내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를 대신한다는 거죠. 보험자 대위는 이런 거 아니야. 상법 681조, 682조 공부했겠지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가 가입자가 피보험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 영어로 디인슈어드야. 디인슈어드는 뭐냐면 더 퍼슨 후이즈 인슈어드요. 그러니까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보호를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 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 자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자죠.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 들어져 있는 자, 뭐 이런 의미겠죠. 되게 이제 책임보험, 하여튼, 보험에 들어진 자, 이제 보험금 받을 자가 이 집주인인 경우가, 이 화재보험이면 집주인이 되겠지. 이 자가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집을 불을 낸 거예요. 그러면 보험자들에 의해서 우리 공부했듯이 피보험자는 내 집주인은 내 집을 불태운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민법 750조에 근거해서 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내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위법하고 그리고 얘에게 책임 능력이 있으면 민법 750조를 이유로 얘한테 75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집값이 막 집을 홀라당 다 태웠다. 집값이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10억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보험을 들었다 그런다면 얘는 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좌우지간 누가 불을 불냈건 뭐했건 집이 불났으니까 불난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기로 약속한 보험이 화재보험이니까 불났으니까 보험금 청구할 수도 있죠. 보험자한테. 10억 내놔라 하고 보험자한테 보상 청구를 하거나 또는 제3자한테 물어내라고 하거나 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보험금을 10억 받았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금 받고 또 얘한테 10억도 받아낸다면 20억이 되게 되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손해보험은 바로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인데 그냥 보험자가 보험금 주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얘는 또 다른 추가적인 10억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상법 681조는 제3자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한다. 대위 행사한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10억을 받게 되는 건데 이 10억의 행사는 이 10억의 대위권 행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친 거냐면 얘가 직접 얘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죠. 제3자에게. 얘가 얘의 뭐 재물을 불태운 것도 아니고 태운 것도 아니고 얘한테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아무 원인 없이 권리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에서 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유에서 유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고 얘의 지위에 들어가서 얘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대위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달라고 그랬을 때 얘 제3자가 넌 뭔데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면 나는 바로 이 피보험자다. 예. 집주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와서 그 권리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의 권리를, 내 권리가 아닌 얘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모든 대위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 그 앞에 주어가 손해배상자, 변제자, 뭐 보험자 뭐가 됐든 간에 대신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책임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을 대신 지는 거다. 사용자는 뭐예요? 이 피용인이 져야 할 책임을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는 것은 사실은 얘의 책임을 대신 지는 거다. 얘의 지위에 들어와서 사장이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으니까 대신 져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의책임설이에요. 그럼 대의책임설은 내 책임이 아닌 남의 책임을 대신 져줬으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하나 나와야 돼. 대신 줬으니까 얘한테 물어주고 나서 그래서 10억을 만약에 물어줬다 그런다면 그 10억은 내 책임을 질 본연의 내 책임이 아닌 남의 책임을 대신 진 거니까 야 인마 너 때문에 내가 10억 물어줬어. 그러니까 너 10억 내놔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게 구상권이에요. 이게 변제자 대인데 타인에게 손해를 변제한 자는 얘가 갖는 이 권리를 변제 후에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책임설은 뭐냐면 구상권이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구상권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걸 줄임말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을.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냐면 변제자 대의예요. 민법 482조인가?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변제한 자는 변제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 후 그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뭐예요? 사용자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물어줘야 할, 변제해야 할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변제를 했다고 한다면 얘한테 변제를 했다고 한다면 변제자는 자기 변제한 액수에 대해서 정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아무 책임 없는데도 지출한 10억이라는 손해배상금, 비용의 상환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한테 돈 달라고 10억 달라고 그러면 피용인이 이럴 거 아니야. 사장님, 내가 사장님한테 치웠습니까? 사장님을 친 거 아닌데 사장님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말한다?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얘 망가뜨렸지. 그 애의 지위에 대신 들어가가지고 걔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인마.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하는 거요 하고 주장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0억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의 책임서는 그 본래 사용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피용인의 책임을 대신 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상권이 논리 필연적이지.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돼. 두고두고 써먹을 거니까 이제 구상권이라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서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독일에서 뜨고 있는 학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이 조금 인정한 경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설인데, 얘는 피용인의 책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학설은 이렇죠. 얘가 물어줬다고 한다면 지 책임을 부담한 거니까 누구한테 탓을 할 수가 없죠. 너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지 책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구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구상권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교재에 내가 한 개의 사례를 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설의 입장이 이 대의 책임설이에요. 아직까지는.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통설이에요, 이게. 하니까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대의권 발생합니다. 한데 최근에 조용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후로는 그런 판결이 또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렌트카 회사의 사장이 있었고 렌트카 회사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 피용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먹구자구를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하나 적어놓고 그 안에서 얘가 먹고 자는 거야. 조금 모자라는 애였어요. 공부도 뭐 안 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애인데 얘를 거기다가 몇 년 동안 고용을 하면서 얘는 거기서 먹고 자고 주로 라면 끓여 먹고 먹고 자고 하면서 차를 렌트카 반납하는 거 밤 늦게 오는 것도 받고 또는 렌트카를 내주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애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밤 늦게 렌트카 업소니까 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 차를 한 대를 얘가 반출을 해가지고는 지금 그냥 답답했던 모양이지. 차를 꺼내가지고 막 밤에 그냥 질주를 하고 다니다가 사람을 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얘는 손해를 발생시키고 위법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얘한테 지우는데 이게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하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집행을 관련성이 인정되죠. 이 친구는 뭐예요? 렌트카회사의 직원이고 밤낮 없이 그 회사의 업무를 보던 아이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청구하지 않고 당연히 사용자한테 뭐 1억 원이면 1억 원을 물어내라 그래서 사용자가 물어줬어요. 물어주고 나서 이 사용자가 대위 책임설이 통설이니까 내가 네 책임을 대신 져줬으니까 넌 돈 내놔 하고 구상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1억을. 그랬더니 이 키용인이 조금 돈도 없었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법원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대위권 행사를 갖다가 40%까지인가 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억 중에 한 4천만 원만 줘라. 60%는 대위권을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출한 돈이 1억인데 4천만 원만 사장한테 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60%는 이 사람 책임이란 얘기죠. 40%는 이 사람 책임이란 얘기고. 왜 이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피용인의 업무를 보니까 휴일도 없이 주야 그 렌트카의 반출 업무에 종사해 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는 지극히 낮았다. 너무 아주 저렴한 급여를 주고 있었어요. 따로 이 휴가를 보장해 주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밤에 야간 질주를 한다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 차원에서 이게 생겼다고 한다면 얘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근로 조건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얘를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너무나 타이트한 근로 조건 때문에 얘가 결국 미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한 데는 너에게도 책임이 60%쯤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고를 야기하는 운전자는 피용인이었지만 사용자 너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60% 부분은 네 책임이다. 자기 책임서를 한 60%쯤 수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논의는 있지만 대위 책임설이 통설입니다. 어쨌든 운전을 해서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구상권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에게도 너의 고유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도 또는 그런 움직임, 학설도 설설 있지만 그 있다라는 건 알되 기본은 대위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어? 아까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를 하다가 이래 또 다시 튀었네. 자,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를 아까 얘기했을 때 760조에 공동불법행위는 그냥 하나는 그냥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둘이 A와 B가 협심해가지고 뭐 값을 치웠다든지 하는 경우에 얘는 이들은 모두 연대 책임을 한 것은 얘의 배상 청구를 갖다 용이하게 하고 모두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대 책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 손해를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간에 잘못 비율 정도는 저들끼리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들 간에 이제 구상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전부를 그래 물어줬다고 한다면 네 부분만큼 나한테 내놔라 하는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이런 게 공동불법행위고 이거 자동차 보험 사고에 있겠어요? A와 B가 제치자 그런 고의이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 사고에서는 우연성이 없으니까 아까 보험은 우연성이 없으면 표준적 위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 또 하나의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교사, 시키는 거. A가 B에게 C를 치어라 하고 시키는 거. 역시 이 A와 B는 이걸 교사라고 해요. 청부살인 아시죠? 얘는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어.
없는데 얘가 얘한테 C를 살해해달라고 청구하는 일들이 있죠. 왜? 그 청부살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얘에게는 고의가 있었고 고의 행위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살해하는 일을 실행한 자는 B지만 그럼 A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남에게 시킨 자는. 왜냐하면 고의를 없는 사람한테 고의 행위를 창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에 있어서는 규범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사한 경우에, 이걸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의 경우, 남에게 시킨 경우에도 역시 행위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예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B가 실행을 할 때 A가 방조하거나 종범이라고, 방조하는 거, 조력하는 거, 망봐줬다. 역시 이러한 행위는 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방조의 경우에도 A와 B는 똑같이 C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둘은 공동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C는 교사자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자동차 보험에서는 여러분이 다룰 내용 중에는 없어. 왜 그러냐면 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망봐준다든지 또는 치열을 하고 시킨다든지 이건 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우연성이 없어서 면책 사유예요. 상법 659조 1항에 고의로 인한 행위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니까 고의 행위는 보험에 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독립행위의 경합이에요. 독립행위의 경합은 뭐냐면 A와 B가 서로 의사의 연락도 없이 뭐 시켰다든지 뭐는 망봐줬다든지 또는 사전에 모의했다든지 이런 거 없이 A와 B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합쳐서 C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예컨대 B가 툭 쳤는데 얘가 저쪽으로 튕겨져 나가고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A 차량이 B 차량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치였는데 누구 차에 죽었는지 몰라. 하여튼 각각의 독립된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주행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튕겨져 나가서 저쪽에서 또 꽝 해가지고 A차와 B차가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할 때 누구에 의해서 사망한 사실인 손해액이 명백히 분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분간된 대로, 분류된 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때는 A와 B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역시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그때 연대 책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A차에 대해서 손해배상 전액을, 사망한 유족은 또 B차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A와 B 간의 구상 문제는 저들끼리의 문제고 이게 공동불법행위예요. 이게 공동불법행위는 각각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다 각자 갖추고 있는 케이스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민법에서 끌어들일 지식은 이거예요. 민법 750조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그 조항, 일반 불법행위의 원칙에 의하면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과실, 객관적 요건으로 손해의 발생, 위법하고 그것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 아까 4개의 요건,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민법의 불법행위 일반 요건을 충족시키고 사용자와 피용인과의 사이에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무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지 사무집행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무집행 관련성은 뭐예요? 외형상으로 봐가지고 판단한다. 외형 이론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문자 보내면서 들리냐? 들어! 외형 이론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 이때 사용자의 책임은 자기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인한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변제자 대의란 말이에요. 민법 48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자의 대의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에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공모하는 행위를 같이 하는 공동불법행위가 있고 교사하 또는 방조하는 것인데 이건 전혀 관계 없지만 하여튼 그들은 모두 불법행위 책임, 연대 책임을 집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독립된 행위가 경합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많이 말하는 공동불법행위예요. 이것도 공동불법행위여서
피해자는 이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A의 과실만큼만 A한테, B의 과실만큼만 B한테 이런 것이 아니라 손해액 전액을 A, B 아무에게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물어준 자는 저들 간에 또 구상이라는 문제는 저들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하여튼 피해자는 전액을 그 행위자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세 대의 차가 엉켰다라고 한다면 세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적 최소한의 지식이에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민법 내가 발췌해 놓은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해 봅시다. 사용자 책임의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 책임은 직접 가해 행위를 하는 민법상의 책임도, 그러니까 750조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지금은 오너 드라이버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다, 초기에, 60년대만 해도 자동차를 탄다 그런다면 다 사장들이 뒤에 차에 타고 앉아있고 운전자가 여기 운전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차들이.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얘한테 가야 할 필요가 더욱 많았어요. 근데 이 둘 간에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면 우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원래 민법 756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냐면 거래적 불법행위를 규율하려고 만들었던 것이에요. 아까 은행의 격리부장과 같은 그러한 경우들. 근데 사실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에는 756조가 별로 친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얘가 이를테면 어떤 자가 사장이 미국을 가면서, 사장은 미국 가 있어요. 차주에 미국을 가면서 이 피용인한테, 운전기사한테, 야, 차 내가 가 있는 동안 운전하지 말아라. 잘, 파킹해 놓고서, 그저 좀, 세차나 좀 비 오면 자주 하고 관리나 잘하고 있어라 하고 갔는데 운전기사가 사장이 한 일주일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차 타고 좀 멋있게 좀 돌아다닐 목적으로 운전기사가 거기다가 운전기사의 여자친구가 그 앞에 미용실에 있는 미쓰리가 있다. 미쓰리를 태워가지고 벤츠를 딱 끌고 쭉 가다가 방향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지. 차주가 운전자와 미쓰리가 타고 제3자를 치였어요. 저기 양수리에 드라이브를 갔는데 양수리의 농부가 경운기를 물고 털털털 하고 있는데 그 차를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논두렁에 빠뜨려가지고 양수리 농부가 다리를 부러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또 이제 운전기사를 보니까 벤츠 자동차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에 어떤 찌질하게 생긴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쓰리도 그닥 이렇게 벤츠스럽지 않은 애가 나온단 말이야.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서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차주가 누군가, 돈 있는 놈이 누군가 하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얘 입장에서 아무리 외형이론이라고는 한다고 하지만 외형상 보아가지고 그들의 진심, 내심의 의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바깥에 드러난 얘의 운전기사냐 아니냐 그렇다면 얘의 기사라고 한다면 결국 차주의 심부름이나 차주의 업무차 얘가 돌아다녔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긍정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죠. 매우 좀 자기적이라고 할까? 좀 억지스러움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양수리 운전기사가 둘 본 적이 있어야지. 그동안의 외형 일환이란 이런 거죠.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볼 때 너 격리부장, 너 회사를 위해서 계속 대출 업무 네가 다 도장 찍는 업무를, 입출금 업무를 네가 해왔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러는 줄 알았지라고 한다지만 얘는 처음 보는 애야, 그죠? 양수리의 농부는 처음 봤는데 얘한테 너는 늘 네 사장을 위해서 차 운전하고 다녔지 않냐, 그동안. 그러니까 니네 사장의 사무집행 중에 나를 치운 거라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나는 사장에게 할게요라고 얘기한다는 게 매우 좀 곤란하죠.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외형 1호를 인정했어요. 왜? 법이 없으니까 민법 756조로 얘를 구제해야겠으니까 어떤 태도를 계속 견지했냐면 일본의 판결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판결들은 일본의 판결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보다 모터라이제이션이 좀 빨랐으니까 판결들을 보면 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운전기사는 외형상으로 보아서는 차주인 사장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니까 사장도 얘한테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뒤꿈치가 좀 그런 거예요. 억지스러운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이 둘을 본 적도 없는 얘가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상 보아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있다고 볼 것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민법 756조가 18세기에 만들어졌던 이유는 이런 자동차 사고를 규율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속적인 반복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피용인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터고자 해서 그동안 그래왔듯이인 건데 이것은 그동안 그래왔듯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다소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민법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매우 억지스럽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제3자가 얘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라고 할 때도 꽝 부딪혀가지고 바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의 부주의, 얘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뭘 했는지를 얘의 입장으로서는 주장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을 막 추정하는 쪽으로 억지로 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억지스러워. 그러니까 그동안의 민법 750조, 756조를 가지고 없으니까 자동차는 돌아다니고 없으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억지스럽게 민법을 적용해가지고 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서구에서는 어떠했느냐? 독일이라는 나라,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는 1905년도에 그리고 독일은 1906년도에 이러한 억지스러움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좀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아까 일반법, 특별법 이랬는데 일반법은 뭐냐면 원칙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들,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한 법이 적용될 때 일반법, 그리고 특별한 사안만 규율하려고 만든 법을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중독,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토하고 의료비 나갔다. 그러면 그 식당에 갔다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기본법이 뭐예요? 민법, 일반법. 이거는 식중독으로 억울하건 또는 치과 의사가 발치를 이쪽 왼쪽 어금니를 뽑아야 되는데 오른쪽을 뽑아가지고 지금 억울했다든지 그 억울한 원인이 모든 일반적인 억울한 것은 어떠한 억울한 것도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만든 법이 일반법이에요. 민법제 750조, 756조 같은 것을 불법행위의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료사고이든 그것이 식품에 관련된 사고이든 자동차 사고이든 모든 억울한 사고를 불법행위를 규율하려고 만든 법이 민법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영역에서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불법행위의 특별법들을 만들게 된다고.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무조건 자동차 사고는 이걸 적용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만들어진 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민법 공부 안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법에 대한 일반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왜 그게 문제가 한계가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끌고 온 건데 결국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다음 주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아마 할 것 같은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깊숙이 이해하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아마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할지도 몰라. 바로 자동차 보험을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강의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절대 아니야. 절대적으로 자배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 보험의 시스템 구조에 들어가 보면 아주 쉬워. 자배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이거는 써도 좋아요. 답안지에도 자배법이라고 써도 좋아.
아까 공동불법행위를 갖다 건방지게 답안지에다 공불 이렇게 쓰면 난리 나겠지만 이건 자배법이라고 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이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다. 그래서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법을 오스트리아가 1905년도에 독일은 1906년도에 이름은 걔네들은 도로교통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배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1960년도에 만들고 우리가 70년도에 만듭니다. 일본이 독일의 도로교통법을 모방해가지고 그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10년 있다가 또 일본의 자배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배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두 나라가 조금씩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원판은 똑같았어요.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뭐냐?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핵심만 얘기하면 책임의 집중이에요. 누구에게? 돈 있는 자에게. 자력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킨다라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법에서 공부했던 불법행위의 행위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해자라고 하거든. 가해자. 가해자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용자가 운전자를 사용해가지고 제3자에게 사고를 입혔다 그럴 때 이자가 가해자. 가해자의 사용자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항상 가해자였다. 가해자의 민법 750 책임이 성립하고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구도였을 때 여기에서 민법상의 책임 주체는 누구예요? 과실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을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가한 자니까 가해자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돈 있는 자일 수도 있고 재력이 부족한 자일 수도 있는 거였죠. 자배법을 만들 때는 책임을 누구에게 집중시켰냐면 돈 있는 자에게 자력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집중하고 그 책임의 집중 돈 있는 자는 그럼 누구냐? 운전자가 아니었어요. 저기에서 말하는 책임 주체는 자배법에서 책임 주체는 운행자 책임이에요. 운행자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운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운행과 운전은 좀 달라요. 운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기계적인 조작을 행위를 하는 사실행위자를 말하는 것이고 운행자라는 개념은 그러한 사실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매우 규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게 적지 않아도 돼. 이따가 정리 잘 해줄 테니까. 운행자. 그 자에 대해서 주로 차주가 될 것이에요. 차주. 그 운행자에게 책임을 집중시켰어요. 버스 회사 운행자예요. 택시 회사 운행자예요. 차주인 사장 운행자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집중시켰어요. 그러니까 배상 자력이 충분히 있는 운행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그 집중된 책임은 결국 우리 책임보험의 원리이기도 해요. 책임보험이 왜 발생한 것이냐 그러면 잠재적인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책임이 너무 엄격해지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책임져서 자기의 재산적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 거니까 불법행위 제도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잠재적인 가해 행위자는 상당히 불안해지게 되겠죠. 잠재적 가해자의 대표 선수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불안해진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이 불법행위가 엄격해져서 툭하면 물어줘야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손해 때문에 나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못하겠다. 더 이상은. 그죠? 석유사에서 화학회사, 담배회사, 전력회사 이런 데들의 책임이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발전한 게 뭐예요? 이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위축되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이 활로를 열어준 게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자가 책임보험을 들게 되면 다 그거를 보상을 해주니까 이제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책임보험료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막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의 집중은 이 잠재적 가해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운행자재. 이 잠재적 가해자의 불확실성을 키워놨죠. 위험이 커졌단 말이에요. 자동차 운행의 위험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거 자동차 끌고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버스 회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위험이 극대화됐으니까 그 책임의 집중이란 말은 그 잠재적 가해자의 위험에 집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집중된 위험을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건전한 모토라이제이션을 기대할 수가 없죠. 자동차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서 그런 집중되는 위험을 제거해주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험의 분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책임의 집중과 위험의 분산이 자배법의 골자예요. 위험의 분산책이 바로 뭡니까? 보험인계지.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에 관한 규정들을 많이 또 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배법의 내용은 옛날에는 가해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자가 아닌 하여튼 책임을 져야 할 자에 대해서 운행자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그 집중된 책임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차주들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분산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예요. 시간이 6시가 지났으니까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자배법을 들어가는데 민법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을 거야. 졸지 않을 거야. 민법 할 때 좀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훨씬 재미있을 거야. 밥 먹고 합시다.